인사를 꽉 채워서 하셨네. 네, 반갑습니다. 2024년 6월 29일 6월 강의를 근검농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들 먼 길 오시느라 애썼습니다. 하여튼 오신 걸음에 보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진 역량을 다 발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마에다 이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상당히 유념하시고, 하여튼 종전에 강의 전에 한 오픈 강의 때 지장수에 강의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본인들 영향이 있다. 이거는 자기 뜻에 따라 사는 거니까 그래 하시고, 지금 우리가 오신 분들이 과수하고 원예하고 나눠야 할 거거든요. 과수 원예 지금 나눌 건데, 과수부터 먼저 손을 한번 들어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수. 원예. 그래, 과수가 앞서지기 많습니다. 처음 시간에 과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수에서 사과 한 분, 단감 많고, 그 다음에 복숭아 제일 많네. 복숭아 자두 같이, 포도. 그러면 복숭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숭아, 그 다음 순으로는 단감, 그 다음에 포도, 사과. 이 뭐 같이 붙은 놈입니다. 다를 바가 없죠. 대추도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대추도 똑같은 놈입니다. 여기 대추가 있다고 해서 사과대추. 뭐 이름이 다르다 해서 식물이 우리나라에 안 자라고 봄이 지 혼자만 달라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봄이 오고 똑같은 기후 아래위 차이 나는 우리나라에 위치가 조금 차이 날 뿐입니다. 강원도나 제주도나 뭐 여기 이런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작물은 기본기가 동그라미 잘 그렸지 오늘은. 이게 강의빨입니다. 동그라미만 잘 그리면 그때부터 잘 된다는 거 봐야지. 오늘 이 강의 중에 좀 멋있게 하다면 이 자대에 한번 꺼보겠습니다. 이걸 사진으로 찍어가도 되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등급으로 계절을 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2달을 계절의 축에다가 이어서 해보면 답이 나와요. 12월 31일 겨울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여기에다가 끝날자를 써주는 것은 계절의 어느 정도 중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끝날자 써줘요. 그리고 이 계절을 축으로 나눠서 쪼개면 봄과 가을, 이렇게 제일 저온은 겨울이겠죠. 1월 15일인 것 같더라. 고온
열을. 왜 열을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그다 한자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요거는 누가 잘못했나? 최종기 형님 잘못했어요. 뜻 글자로 만들어가 한자 모르면 한글도 잘 몰라. 예. 그래서 요거는 7월 15일. 그 다음에 봄은 중심은 4월 15일. 가을의 중심은 10월 15일. 그래서 이 계절의 계절값을 환산해 놓은 겁니다. 계절값을. 그러면 각 계절 전후 한 달을 계절을 본다. 한 달. 그러면 한 달과 한 달 사이는 다 비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 와 있습니까? 공기에 들어와 있죠. 지금 공기에 6월 15일부터 공기에 들어있는데, 근데 요 계절과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계절의 변환기 한 달. 이 계절의 변환기는 여름이 될 수도 있고 봄이 될 수도 있고. 그럼 6월 15일부터 이제 여름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공기라는 거예요. 사과, 복숭아, 단감, 포도, 사과, 대추. 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고온. 더위. 얘들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고온이 왔단 말이에요. 여기 고온. 이 고온의 비로 이 시값은 1.8이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0.3을 빼가 쓰는 게 더 안전하다. 더 비로가 늘어날지 모르니까 약간 줄이는 거예요. 최고 좋은 위치 1.8.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차광망을 씌우라 그러는데 하우스에 차광망을 쓰면 이거는 플러스 0.5를 해봐야 돼. 플러스 0.5. 플러스 0.5. 그러면 1.8에 플러스 0.3이면 2.3 마이너스 0.3을 빼면 2.0이 제일 안전한 위치다. 여러분. 그럼 이 방법은 원해하는 분들 동일하거든요. 하우스의 원해 작물. 그럼 여름에 우리가 하우스 속에 쪽파를 심었다, 대파를 심었다, 오이를 심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애호박에. 이런 걸 심었을 때 요 방법을 써라는 거예요. 그럼 안전성 위치까지 찾아내야 되네요. 그러면 엽 온도가 생육의 엽 온도도 우리는 그 환경 온도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환경 온도. 그러면 여름의 환경 온도. 자, 이 복숭아가 온도. 그러면 이 온도는 우리는 어떤 온도를 이야기할까요? 내기 온도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는 외기 온도는 되죠. 외기. 그럼 외기 온도인데 이 외기 온도를 갖다가 우리는 식물이 갱는 거는 식물이 겪어야 될 온도는 엽온도예요. 엽온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탈수가 되겠죠. 자, 탈수는 정산작용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이 역으로 해야만 나빠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탈수된 엽 온도의 최적의 엽 온도는 얼마냐?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추이를 해보니까 약 30에서 32 정도가 좋지 않느냐.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맥시멈이. 그 이상 올리면 해가 될 수 있다. 품목에 따라서. 엽온도 올라가도 이상이 없는 게 있는데 엽온도 올라가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엽온도는 적외선 온도계를 직접 측정해야 되는 거겠죠. 엽온도. 그럼 엽온도를 온도 값을 낮추려면 이 우리가 재배된 이 작물에서 엽온도를 낮추려고 하면 우리는 엽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탄산, 칼슘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죠. 효과 있나요? 효과 있습니까? 없죠. 엽온도는 직사광선에서 자외선은 표면에 단데 열이 다 올라갑니다. 그 엽을 온도를 낮추려면 뭘 낮춰야 되냐? 입 속에 탄수화물 내려야 돼요. 여기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뭐예요? 뿌리를 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 뿌리. 뿌리에서 질소분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탄수화물 만들어야 되죠. 그럼 뿌리의 질소분은 하기 전에 우리는 봄에 토양 분석이 되겠죠. 토양 분석. 토양 분석에 맞는 비료량이 우리는 이식값을 정시해야 된다. 이해됩니까 이제? 토양 분석표의 이식값과 우리가 줘야 될 이식값이 요와 요를 합해야 된다는 거죠. 좀 이해됩니까? 애들 가르칠 때하고 저 가르치면 또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토양 분석의 비료를 우리는 식물이 건건 미생물이 먹겠죠. 여기에 있는 우리가 토양 속에서 제일 많은 영양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거의 대다수 여기에서 제일 많은 것들이 플러스 정도가 많아요.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 플러스 정극들은 어디에 있나요? 플러스 정극. 그러면 요것들이 여기에서 플러스 정극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량으로. 그러면 플러스 정극의 이식값들이 거의 대다수 나오더라는 거예요. 플러스 정극에. 그래서 플러스 정극의 이식값을 우리는 마이너스 정극을 가진 질소, 그 질소비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정극을 줘야만이 이식값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이식값이 요 이식값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질소 이식값을. 그러면 질소 이식값을 맞추는데 우리 과일이 복숭아가 단감이라면 홍시죠. 복숭아는 뭐라 그럽니까? 열과 그래요. 열과. 그리고 복숭아에 열과 이야기하기도 보구리기 좋다. 보구리요. 그건 이런 이야기하죠. 근데 이 보구리기 좋은 게 누구 때문에 이루어져야 돼? 질소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질소 이전에 많은 플러스 정극들이 해를 줘요. 많은 플러스 정극이 누구하고 같이 합쳐나냐? 온도하고 같이 합쳐요. 요놈하고 온도하고 두 개가 합쳐야 돼. 그럼 여기에 온도 기온은 그래 해를 많이 안 주나? 역온도가 해를 주겠죠. 역온도와 역 플러스 정극 이 두 개의 수치에 따라서 우리는 작물의 갱도가 바뀌어요. 이해됩니까 이제? 그 지금까지 우리가 토양에다가 줬던 퇴비는 보약일까요? 독약일까요? 보약도 되기도 하고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예. 왜 그러냐? 이 플러스 정극이 많은데 우리가 퇴비를 또 줬다 그러면 이거는 독약이 돼요. 우리가 축산을 하는 분들이 가축의 분뇨가 많으니까 이거 옛날에 우리가 과거에 아주 어릴 때 귀하게 하던 그 생각으로 나무에다 많이 줘요. 그리고 포대퇴비도 여기다 한 포씩 구워줘요. 그러면 키위 같은 거는 한 방에 내려앉아 버려요. 복숭아도 잎이 작아져 버려요. 왜 그러냐? 이 플러스 정극을 가진 이 비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질소분이 우리 퇴비에서 몇 프로 들어있을까요? 10%, 5%, 2%, 3%, 10% 이하면 10%도 안 들어있습니다. 아주 소량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가축의 축산에서 가축의 내장 길이가 짧은 동물들이 질소분이 좀 나와요. 내장 길이가 짧은. 그러면 닭들이 내장 길이가 짧죠. 그러면 질소분이 좀 나와요. 소화를 다 안 시켜 나오니까. 그런데 닭들은 대장이
없어요. 거의 대장이 없고 막창이 조금밖에 없어요. 바로 배설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대동물인 소, 말, 풀을 소화시키는 것들은 자기 체내에 미생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소 배출량이 거의 적어요. 질소가. 근데 돼지는 질소 배출량이 좀 있어요. 근데 돼지똥을 넣는다고 해서 우리가 곡식이 잘 되고 좋다는 건 없어요. 돼지나 닭 같은 돼지, 소, 닭 이래 봤을 때 이 돼지가 많이 폐사했을 때 우리가 축분을 사용했을 때 곡식이 잘 돼. 그러나 돼지를 잘 키우는 농장에서 돼지 동분을 가지고 우려보면 감자가 잘 안 커요. 그러면 우리가 동물 사체에 영양해소가 많이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분이 결국엔 우리의 생산량의 100% 관여하지 않나. 그래서 퇴비가 보약이라는 말을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걸로 바꾸시면 꼭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양 분석했을 때 이 표에서 부족분은 우리가 첨가하고 과다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계속 요소만 주라고 강의하고 왔습니다. 밀감에. 제주도에 밀감이 나빠지가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나빠지기 시작해요. 왜? 안 되니까 축분을 더 갖다 집어요. 그래서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 농업의 현실에 안착을 시키게 돼요. 과일의 열과의 주 중심에 되는 것들은 요놈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플러스 전극의 비료가 되구나. 누구와? 여름의 고온과 두 개가 합쳐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다리는 비료는 고온, 질소는 저온. 요건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숭아에 경산에 있는 아주머님이 재작년에 한꺼번에 보여 돈 많이 벌고 작년에 아프셔가지고 복숭아에 못 해가지고 소매로 팔아가지고 돈을 겨우 맞춰 벌고 올해는 이제 병원 퇴원해가지고 4월달부터 늦게부터 아들 보고 요소 한 20포 사다 달라니까 청평에다가 시간만 남아 뿌려서 그 자녀들이 뭘 하니까 비료 뿌리놓고 물로 녹아버려. 옷을 물 뿌리가 싹 놓고 안 보이잖아요. 그 천도복숭 그 잘 물러지는 놈이 끝물 딸 때까지 신선 끝물 따는 것까지도 5kg에 28,000원씩 받았어요. 결국에는 질 소비를 못 맞춰서 우리는 밸런스를 못 맞춰서 일어난 일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질 소비. 요소는 식물의 밥이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식물의 비빔밥을 해줘서 얘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요놈들이 전체가 내 작물에 맞추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는 요건 다 들어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강의가 마늘 재배하는 분들한테 안 되느냐 해당되거든요. 왜? 여름에 마늘에 NK 조금 농사 망쳐버리거든요. 이 마늘이 건강한 마늘이 뭐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그 원인이 뭐 어떻게 되는 거? 물렁물렁하게 앞니가 별로 없던데. 이런 작품을 어떻게 만드세요? 그래서 한 70%가 그렇게 나왔어요. 대박. 그 홍산 마늘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예?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나 이렇게도 똑같은 말이냐. 왼쪽 오른쪽 해. 그래서 그 본인들이 오른쪽에 좀 골라라고. 저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오른쪽 이거 뭐야? 그 품종이 뭡니까? 그 품종. 홍산 아니요. 스페인산. 예. 이 마늘은
단순한 논리죠. 비료를 많이 주고 그럴 수도 있고 비료를 작게 주고 그럴 수 있는데 공산만만 그렇게 하는 되는 이유. 예. 저게 오히려 뒤로 안 하면 중간에 좀 가난하다 저래는 안 된다. 통만을 내더라고요. 통만. 비료 몇 번 주지? 비료 요소만 줬어요. 요소만. 몇 번 주냐? 한 4번 줬나. 4번 줬어요. 이건 그러면 그 씨앗으로 심은 통마늘입니까? 아닙니다. 주화를 심는 것 같아요. 주화에 그 사다가 2, 3만 원 사다가 좀 더 사다가 심으면 하다 심으세요? 그 재배하는 사람한테 사다가. 하다 심는데 어떻게 한 개 나와요? 그렇게. 그래서 모르겠어요. 성장이 잘 안 됐어. 성장이 아무리 안 돼도 이게 여러 개가 돼야 되거든요. 합천사 재배를 했는데 올해 홍삼만은 한 사람이 내년에 홍사도 하는 거. 저 내더라고요. 이게 저 가리 가다거든요. 이게 썩어 내놨거든요.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에요. 근데 요 놈들이 그 몇 개 된 놈도 있고 썩어도 이게 그 녹아버리거든요. 요소만 준대 그래요. 예. 요소 양은 예. 됐어요. 멀칭 위로다가 그냥 뿌리는데 멀칭이를 또 뿌렸어요. 비료 때문에 그 비료가 잎속으로 배이 들어가서 그럴 가능성도 있고 비료가 작아가지고 일액이 타고 들어가 요리 녹을 수도 있어요. 일액. 비료 부족으로 녹을 수 있고 두 가지거든요. 이 시를 측정했다면 그것도 알 수가 있는데 이 머리가 녹아 나가니까 이 머리가 묵혀지게 녹거든요. 머리가 녹는다 소리는 이게 그 일액에 의해서 타고 들어가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일액. 그 비료를 적게 주면 잎에 맺힌 물방울 일액이 타고 들어갑니다. 일액. 이식이 났다는 건. 그렇죠. 비료 적게 줬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이 가수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봄에 우리가 비료를 충분히 줘야 되는데 봄에 이식값은 우리가 하우스에서는 2.1 그리고 노지에서는 2.5의 이식값이다. 그러면 과수에서 우리가 적용할 때 비료를 보면 이식값을 언제 이식값을 2.5로 줘야 되냐? 그 복숭아 같은 거 3월 20일이거든요. 과수에서 눈이 턱이 목매 시비할 수 있죠. 우리가 목매 시비 이 시점에 길이 밑을 줘야 된다. 요때 이식값이 이시가 2.5를 잡아요. 이식값을. 목매 시비에 이식값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봄에 긴 뿌리가 뻗는다. 여기에서 새순이 나온 것 같으면 이게 봄순이 나겠죠? 봄순 여기서 나온다. 그럼 이 봄순이 나온가? 우리는 뿌리에서는 여기에서는 긴 뿌리가 나와요. 긴 뿌리는 영양 흡수가 떨어져요. 긴 뿌리에서는 영양이 흡수가 떨어져요. 물론 영양을 흡수하는데 긴 뿌리는 영양 흡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긴 뿌리에서 여기에서 봄순에서 우리는 연면 시비에서 자기가 잎에서 영양을 먹고 바로 자라기도 만들어야 되고 바로 자라게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봄순에 연면 시비 잎으로서 영양에서 먹고 자라게 해줘야 되고 그럼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도 먹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먹어야 돼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목매 시비의 체내 양분이 전년도에 체내 저장 양분 이거는 목줄부 속에 있는데 상록수는 이게 없어요. 상록수는 잎에 있고
낙엽가수는 체내 저장물이 있다는 거예요. 낙엽가수는. 그 낙엽가수는 체내 저장물이 목길부에 있는데 상록수는 잎에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밀감은 잎에 있다는 거예요. 상록수는. 그 상록수냐 낙엽가수냐 두 개는 달라요. 그래서 상록수에 잎에 있다면 낙엽가수는 목길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목길부에 있는 영양소는 봄에 녹아서 쓰겠죠. 그리고 뿌리는 지상부에서 눈을 가지고 있죠. 뿌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긴 목길부 속에서 눈이 형성되어 있어요. 뽀얗게 있어요. 대마디처럼 있어요. 대나무 마디처럼 있어요. 그 눈에서 눈이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눈에서 나온 그 긴 뿌리는 영양을 많이 못 먹어도 그래도 우리는 미리 비료는 안 차고 시게 토양. 질소분이 됐건 우리가 필요한 비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봄순이 나기 전에 우리는 목면시비로서 목면시비, 기비 두개 동시에 해서 목면시비. 그래서 봄에는 우리가 기비는 목면시비 때입니다. 기비. 그리고 목면시비 때 기비를 하는 게 좋다. 요거는 상통한다. 그리고 이제 봄순이 난다. 순이 발화가 된다. 이때는 연면시비예요. 이 연면시비는 잎을 두텁게 만들어서 봄에 오래 자라는 걸 지가 흡수해서 자랍니다. 봄순이 처음 나온 생장 때문에는 돌아가는 간이 없어요. 뒤로 돌아가는 간이 없어요. 그럼 먹고 지가 커요. 그럼 잎이 두꺼워져서 여기에서 엽록소가 생겨서 탄수화물을 축적할 때 탄수화물을 축적했을 때만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연면시비는 하늘 땅만큼 중요한 이거는 목면시비나 연면시비. 얘들은 작은 모엽들을 불완전 잎이나 모엽들을 뿌리를 깊게 내요. 그리고 요런 것들에 의해서 복숭아, 자두, 살구, 꽃이 먼저 피는 종들은 이미 얘들은 요 영향을 목면시비 영향을 받아요. 수정이 잘 되고 벌이 많이 오고 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복숭아 잘 되어서 고맙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원인이 요 방법을 요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뭐예요? 질소분이죠. 연면시비 플러스 질소분 토양이 그거밖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봄순을 잘 키워야만이 영양의 관이 도장질 안 가요. 식물은 작년도에 자란 가지에서 나이테가 끝이 났습니다. 이게 요 안에서. 그런데 올해 연면시비를 두텁게 해서 이 사이에 살점을 많이 찍어야만이 이 사이에 잎에서 내려가는 영양소가 요 살점을 찌어서 영양소를 뿌리로 가면 뿌리에서는 요 길을 찾아 올라와요. 요 길을. 그래서 봄순으로 영양이 돌아와요. 근데 봄순으로 영양이 돌아오고 봄순을 적게 키워나면 봄순을 안 가 도장지로 키워나가요. 그래서 나무가 커요. 그래서 요거 연구하는 기간이 황금알 용법의 이론을 개발하는 기간이 32년 걸렸어요. 별로 안 걸렸죠? 뭐 그까이 거면 32년 우리 그 김현님 자고 나니까 80이 돼 있죠. 청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세 됐을 때 제가 50세를 딱 만들었겠죠. 150살에 김현님 150살에 저는 더 젊은이 되겠죠. 같이 막걸리 드실 수 있었어요. 뭐 150살이나 그죠? 130살이나 별 차이 없죠. 그때는 형님 동생이 150살에 130살에 그때 형님 동생이 못해.
그래서 식물들은 나무들은 전년도에 체내 저장 양분으로서 활동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관이 있는 곳으로 에너지를 많이 보내요. 그러나 봄순이 잎에서 영향이 많이 내려, 요 잎에서 영향이 많이 내려가면서 살점을 찌워 내려가더라. 그럼 살점을 찌워 내려가는 그게 뭐냐? 산에 송곳밖에 먹은 거죠. 아십니까? 제주도 가서 요만하게 아무도 못 알아듣는. 아 제주도는 잘 살아가지고 소나무 송곳밖에 먹은 적이 없어. 아니 소나무가 그 소나무가 위에만 있고 밑에 없어요. 제주도는. 아 옛날에 100개 먹었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별로 모르던데. 제주도 저 제주도거든요. 못 살아. 웃자가 하는 소리인데 제주도에 가서 그 제주도에 가서 송곳밖에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 육지에서 송곳밖에 먹었다 그러면 저도 100개 먹었으니까 잘 알아요. 근데 제주도에 가서 소나무 송곳밖에 먹은 사람은 잘 못 알아요. 그래서 요 영양소가 내려가면서 살점을 찌우면 얘네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곳으로 뿌리에 영향을 이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봄에 연면 시비가 하늘 땅만큼 중요하더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도량기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 재배하고 하는 황금을 놓고 해온 농가들이 아래쪽에 있는 과실도 수확 때 되면 더 커져요. 왜? 요놈들이 지금은 영양을 조금 공급 적게 받아서 적게 크고 있으나 봄에 봄순에 연면 시비에서 세포 분열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요놈 세포 분열. 세포 분열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 양만큼 아래쪽에 그늘에 있으니까 고온탕에도 안 받았고 위에 그 따쁘거나 똑같이 커버려요. 그런데 일반 우리가 황금을 안고 안 한 농가들은 복숭아 아래 그 늦게 따는 걸 맛이 없어서 버려요. 근데 우리 회원들은 복숭아가 됐건 과일이 됐건 아래 쪽 늦게 따는 건 그 양만큼 똑같이 크죠. 우리 그 맹장 단감도 가을에 늦게 돼서 이것도 똑같이 지금 똑같이 큽니다. 네. 지금 조금 밑에 게 오히려 큰 게 많아요. 왜 그러냐? 연면 시비를 아래쪽에 많이 하니까. 아래쪽에 연면 시비 많이 입에 커버려요. 사과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SS가 그냥 사과 약을 뿌리면 아래쪽이 가까운 데 많이 맞아요. 그럼 요놈이 대가가 나오고 우리가 대가 나오는 게 저 소과가 여기 나오고 있어. 그거 뭐냐? 나무가 이제 내 말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현상이 벌어져요. 황금알 농법의 요소비로 참 좋다.